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봄그림 DJ입니다. 꽃도 지천으로 피고 햇빛도 참 좋죠. 김밥을 싸가지고 가던, 맛집을 찾아가던 소풍 가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요? 누구와 함께 가고 싶으세요? 먼저 소풍을 신나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진 미술관으로 가볼까요? 노래 듣고 와서 바로 소풍을 떠나보겠습니다. 페퍼톤스 공원 여행. 조금 멀리 파리 외곽으로 떠나볼까요?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의 신인상주의 화가 조르주 세라가 캔버스에 유화로 작업했고 사이즈는 207, 308cm로 2m, 3m가 넘는 크게 그린 대형 작품입니다. 소풍을 떠난 그림 속 배경인 그랑드 자트 섬은 파리의 생강을 따라 북서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길이가 2km, 폭은 200m의 길쭉한 모양의 섬이라고 합니다. 19세기에 파리의 시민들이 즐겨 찾던 섬의 동쪽 끝에 있는 공원 인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그림 속의 풍경을 찾아보긴 쉽지 않지만 곳곳에 세라뿐 아니라 고흐, 모네 이런 유명한 화가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유도나 한강변을 따라 다양하게 즐기듯이 그랑드 자트 섬도 주말에는 파리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과 즐거움을 위해 찾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작품은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모습과 생활 방식을 그랑드 자트 섬의 풍경 안에 꼭꼭 담아내고 있습니다. 19세기 당시 프랑스 사회 문화와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풍 온 모습을 구경해 볼까요? 작품의 중앙까지는 넓게 잔디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림의 앞쪽 절반은 나무 그늘을 들이우고 있어서 색감은 무겁고 짙은 초록빛으로 그려져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림엔 없지만 아름드리 큰 나무가 여럿 앞쪽으로 숲을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그림의 위로 갈수록 잔디와 사람들은 멀어지면서 아주 작게 표현되는데 그 대신 왼편으로는 강의 하구가 넓게 드러나며 배들이 보입니다. 나무 그늘을 벗어난 잔디에는 햇볕이 가득 내려쬐고 있어서 눈이 부실 정도의 밝은 빛이 나는 연두빛 색감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림 속에서도 양산을 쓰고 모자도 쓰고 나무 밑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위로 3분의 2 지점부터 그림 끝까지는 부드럽고 밝은 갈색의 나무 기둥들이 드러나 있고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은 연두 색감과 초록 색감이 다채롭게 어우러져 따뜻하면서도 선명한 초록빛으로 푸르른 녹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왼편 상단에 펼쳐진 강 하구의 물빛도 하늘의 빛깔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하늘색입니다. 끝으로 조금 보이는 하늘에는 하얗고 앙증맞은 작고 둥근 구름 하나가 둥실 떠 있습니다. 이런 공원의 배경으로 이제부터는 등장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오른편에서 크게 그려져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는 신사와 숙녀를 볼게요. 그림 속 인물들 중에 그림을 보는 우리 감상자들과 가장 가깝고
어두운 톤으로 위아래를 크게 가로지르듯이 그려져서 시선을 끌며 작품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는 의상을 잔뜩 차려입고 나와서 확연히 느껴지는 존재감에 마치 이 공원 안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은 목 위로 올라온 하얀 깃이 살짝 덧대어져서 깔끔해 보이는 검정색의 타이트한 상의와 날씬하게 허리를 강조하고 겹겹이 주름이 지어진 남보라색 치마에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1870년대부터 계속 유행한 버즈 스타일이 이어진 드레스라서 엉덩이가 있는 부분이 오리처럼 풍성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여성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일까요? 중세에는 반대로 임신한 것처럼 배가 뿔뚝하도록 겹겹이 겹쳐진 드레스가 유행이었는데 아무튼 유행이라는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깔끔하게 올림머리를 하고 화려한 빨간색의 큰 꽃송이가 달린 챙이 좁은 세련된 검은 모자를 쓰고 같은 색의 양산을 멋지게 들고 있습니다. 옆에 남성 역시 각이 살아있는 중산모와 그레이 계열의 상의에 브레스트 포켓에 붉은 꽃을 꽂고 검은색의 하의를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매우 날렵해 보이는 장식이 된 지팡이를 옆구리에 끼고 한 손에는 시가를 들고 폼내며 거만한 자세로 공원을 내려다보며 서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여인의 발치엔 귀여운 갈색 강아지와 회색빛의 원숭이가 함께 그려져 있어요. 여인은 원숭이 목줄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당시에 유행하는 애완동물이긴 했지만 이 그림 안에서의 의미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프랑스어 발음으로 방탕을 상징하는 좋지 않은 의미를 뜻해서 아마도 상류층의 남성이 정보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당시 만연했던 사치와 향락에 대한 것을 조르주 세라가 신사와 숙녀의 앞쪽에는 이들이 데리고 온 것인지 아니면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건지 모를 큰 검은 개도 보입니다. 잔디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라도 찾는 듯이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편 제일 앞쪽에는 가벼운 모자를 쓰고 팔을 다 드러낸 주황빛 러닝에 편한 바지에 작업복 차림의 일꾼으로 보이는 남자가 비스듬히 반쯤 누워서 강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마치 점심때까지도 힘들게 일을 하다가 이제야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바로 옆에는 단정하고 검소한 스타일의 옷과 모자를 쓴 평범해 보이는 여인이 있는데 가지고 온 책을 다 읽었는지 책 2권을 바닥에 긴 술이 달린 부채와 함께 놓아두고 또 싸가지고 온 자수를 하면서 일상의 여유를 길고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에는 당시 가장 일반적인 신사들의 복장과 중산모와 평범한 지팡이를 손에 가볍게 잡고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강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신사가 있습니다. 한참 산책을 하다가 다리가 아팠는지 아니면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났는지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앉은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이 3명은 그림 앞쪽에 한 그룹으로 자리하며 그려져 있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셋 다 공통점도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하지만 각자가 따로 있는 듯 그려졌습니다. 현대인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이 여기서도 느껴지네요. 바로 위쪽 강가 라인에는 한 팔을 허리춤에 올리고 반대편 한 손으로는 여유 있게 낚시를 하고 있는 여인과 그것을 바로 옆에서 앉아서 지켜보는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 다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의 붉은 계열의 드레스를 곱게 입고 화려한 꽃이 달린 모자를 썼습니다. 이 역시 낚시하다라는 말과 죄를 짓다라는 말의 발음이 같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런 시각적인 말장난이 유행이었고 명석했던 세라는 그림 속에서도 적극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하얀색 터번에 주황색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 채 앉아있는 뒷모습으로 그려졌는데 그 당시 볼 수 있는 유모의 의상이라고 하네요.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이라기보다는 기하학적인 사물처럼 단순한 덩어리의 조형물처럼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림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공원 뒤쪽으로 작아지는 사람들 사이에 뒷모습을 보이며 둘이 딱 붙어서 걸어가는 군인들. 마찬가지로 단순화된 형태로 그려져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병정처럼 재미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림 안에 등장하는 48명 정도의 사람들 속에 숨은 그림 찾기 같기도 합니다. 정말 등장인물이 많아서 보는 재미,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웬이 부릅니다. 피크닉. 그림의 앞쪽에 등장하는 크고 강한 인물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랑드자트 섬에 또 누가 놀러 왔을까요? 그늘에 앉아있지만 양산을 쓰고 꼿꼿한 자세로 우아하게 있는 기부인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과 풍경을 즐기고 있는 듯하고 한 손은 무릎 위에 차분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우아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시중을 보는 듯한 어린 소녀가 그녀의 뒤에 앉아서 지루함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들꽃을 꺾어 꽃다발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그림 속 공간이 뒤로 점점 멀어지면서 인물들도 작아집니다. 다른 곳에서 놀다가 가족이 있는 곳으로 뛰어오는 소녀. 고즈넉하게 오후의 산책을 즐기는 신사.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은 소녀일까요? 그녀는 양산을 몸 가까이에 꼭 붙잡고 강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나란히 걸으며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여인들, 그리고 강가에서는 다양한 배들이 보입니다. 작은 요트부터 5명이 타고 있는 카누까지 상류층의 사람들이 뱃놀이를 다양하게 즐기고 있어요. 그림 안에 그려진 40여 명이 넘는 인물들이 저마다 공원에서 소풍놀이를 즐기고 일행과 대화를 나누며 모두 다른 모습으로 이 시간, 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섞이지 않으면서도 작품 안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작품 속에서 원숭이나 강아지와 같은 동물들이 등장함으로써 긴장감도 깨워주고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숭이의 등장은 놀라움과 유머를 주기도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단어가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와 원숭이는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기도 해서 그림 속에 여성과 아이와 함께 원숭이가 등장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고자 화가가 의도한 것이라고 미술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짜 주인공을 말씀 안 드렸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이 큰 그림의 정중앙엔 하얀 모자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작은 소녀가 등장합니다. 소녀는 바로 옆에 엄마의 손을 잡고 있어요. 엄마는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입었네요. 빨간 상의와 분홍색 치마, 높은 모자와 그림 안에서 가장 채도가 높게 채색된 빨간 양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근법이 무시된 그녀의 큰 키가 더욱 크고 강하고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옆에 선 작은 아이는
그래서 더 작아 보일 만도 한데 오히려 순수한 순백의 천사처럼 작은 소녀는 전혀 위축됨 없이 왠지 더 큰 존재감을 주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작은 소녀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서일까요? 작은 소녀의 눈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치 그림 안으로 손짓하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주는 가장 큰 특징은 아주 느린 시간의 흐름만이 느껴진다는 것. 아니, 어쩌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빨강 점, 파란 점, 초록 점, 아주 작은 점들이 겹쳐지고 또 겹쳐서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색점들이 모여서 나무와 구름, 강물과 같은 풍경을 만들고 사람과 강아지, 원숭이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평화로운 공원의 풍경이 보이고 가까이 가서 보면 깨알같이 작은 점들만이 화면 가득 퍼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따다다다다다 점 찍기가 다인 건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이 기법은 세라가 과학적인 많은 연구를 한 끝에 색깔과 빛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눈의 작용을 이해하고 매우 정교하게 계산해서 점묘화로 작업한 것입니다. 당연히 빨갛게 보이는 양산을 보면 빨간색 물감으로 바로 칠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안에는 빨간색이 없습니다. 주황색과 푸른색의 아주 작은 점들이 진하게 연하게 반복하며 우주의 별처럼 빽빽하게 찍혀 있습니다. 고요한 두 색을 팔레트에서 붓으로 비벼서 섞어버리면 채도가 떨어져서 탁해집니다. 쇠라는 어떻게 하면 맑은 채도를 유지하면서 고유한 색감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점과 파란색 점을 찍어 놓으면 혼합 반응으로 보는 우리가 스스로 눈에서 붉은색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쇠라는 색의 대비가 사람의 눈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빨강 점과 노랑 점을 함께 찍으면 선명한 주황색으로 우리 눈엔 보이고 파랑 점과 노랑 점을 찍으면 초록색으로 우리의 눈은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르주 세라는 매우 적극적으로 탐구했고 프랑스의 유기학자이자 색채 이론가인 미셸 외젠 슈블레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슈블레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 모든 색은 인접한 다른 색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보색 관계의 색이 함께 있으면 두 색은 더욱 선명하게 인식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색이란 색상 안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서로 반대되는 한 쌍의 색을 말합니다. 쉽게 빨강과 초록이 보색인데요. 함께하면 서로가 더욱 강렬해집니다. 예전에 등산 갈 때 혹시나 모를 조난에 대비하고자 눈에 잘 띄기 위해서 아웃도어는 전부 빨간 잠바였습니다.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이렇게 조르주 세라는 색채와 시각의 반응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냥 점만 따닥따닥 찍은 것이 아니라 무슨 색으로 보이게 만들지 정하면 우리의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색으로 보이도록 색점들을 무수히 찍어서 쌓아 올립니다. 점 하나에도 모든 것이 완벽한 계산에 의해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림의 테두리에도 보면 초록빛 공원의 그림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라인을 만들고 붉은색 보색으로 이루어진 무수한 점들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통해 세라가 28회 완성한 작품이 바로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2년 동안 그려졌는데요. 물론 그 큰 그림을 콩알보다 작은 점으로 무수히 겹쳐 찍어서 그렸으니 그럴 만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는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것은 세라가 어느 날 그 공원에 갔다가 우연하게 보게 된 풍경은 아닙니다. 세라는 이 작품을 2년에 걸쳐 완성하는 동안 거의 매일 아침 그랑드자트 섬의 공원으로 출근하며 그곳에서 인상적인 풍경, 계층과 연령, 성별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오후엔 작업실로 돌아와서 인물에 대해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찰흙으로 그 인물과 똑같이 입체 조형 작업도 했다고 하는데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20장이 넘는 스케치와 40여 장이 넘는 채색 스케치를 다듬으며 그림 속에 들어갈 완벽하게 어울리는 인물을 선별하고 위치를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꼭 어울리는 색상의 의복도 연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수도 없이 그 작업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구도를 잡고 등장인물과 그 위치를 결정하고 난 뒤에 캔버스에 그림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먼저 텅 비어있는 풍경, 즉 배경만 점을 찍어서 최대한 완성합니다. 그렇게 다 배경이 완성이 된 후 그 위에 인물 40여 명과 강아지와 원숭이를 하나씩 정해진 자리에 정갈하게 놓아두듯 점으로만 찍어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림 속에서 유일하게 소녀의 하얀 원피스만은 하얀색 그대로 색을 칠했다고 합니다. 하얀색은 색을 섞어서 나오는 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인지 작은 소녀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 소녀를 하얀색의 원피스로 결정한 것도 쇠라의 계산에서 나온 것이겠죠.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모든 대상이 정지된 듯 고요함을 주고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한 몽환적인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까이에서 보면 분명 수많은 색점일 뿐인데 멀리서 보면 점들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람이 나타나고 따사로운 풍경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는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작품은 1886년 제8회 인상파전에 출품되어 큰 호평을 받습니다. 작품의 크기가 무려 가로 3m, 세로 2m가 넘으니까요. 이 큰 캔버스를 오직 점으로만 가득 채웠다는 것이 볼 때마다 놀랍기만 합니다. 세라는 쉬지 않고 성실하게 작업을 해도 한 점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기본이 1년에서 2년 이상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르주 세라는 전염성 후두염으로 갑작스레 32살로 요절합니다. 스케치와 데생을 제외하고 그가 작품으로 남긴 것은 마지막 미완성작을 포함한 7점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조르주 세라의 작품 앞에 서면 그의 열정과 예술혼이 더 크게 느껴지고 놀라움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도 됩니다. 새로운 점묘화법으로 신인상파를 만들어내어 미술사에도 그 큰 가치를 충분히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이겨가며 오로지 점찍기에만 몰두했을 세라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세라의 그림 속에 무수히 많은 색점들이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그림에 대한 세라의 열정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은 우리의 삶과 시간에 대한 깊은 생각과 자연과 인간의 조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행복과 평화로운 일상을 조르주 세라가 자신만의 신념으로 만들어낸 즐겁고 아름다운 소풍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때 지쳐하거나 투덜거리면
세라의 그림을 보여주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금방 깨닫곤 다시 붓을 잡습니다. 10마디의 잔소리보다 한 작품의 그림 감상이 더 큰 자극과 오랜 지속력을 갖는 좋은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물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세라는 인간이 아니었을 거다. 라면서 끝까지 투정하는 귀여운 친구들도 있지만요. 어쨌든 극강의 의지력을 보여준 조르주 세라의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정말로 매력적인 작품임은 분명합니다. 노래 듣고 다음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제이 레빗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소풍이라고 해서 꼭 자연이 있는 외지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색이 있는 예쁜 카페로도 가고요. 이색적인 놀거리가 있는 식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그림 속 사람들도 아마 다음 주 일요일엔 물랭드라 갈레뜨로 놀러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물랭드라 갈레뜨는 파리 시내를 벗어난 몽마르트 언덕에 자리 잡은 풍차 방앗간입니다. 물랭이 풍차를 말합니다. 방앗간으로 소풍을 간다니 이상하죠? 19세기 드보레 가문은 풍차를 이용해서 가루를 빻던 밀가루 재분 공장, 즉 방앗간을 했고 여기서 갈색빵인 갈레뜨를 구워서 팔았는데 방앗간에서 바로 만들어져서 따끈따끈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빵 냄새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게 우유와 와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서민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주말이면 가득 모인 사람들이 마당에서 댄스 파티를 열었다고 해요. 일상에 지친 파리의 서민들이 일요일 오후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부담 없이 갈레트빵을 먹으며 와인도 마시고 저녁까지 춤도 추고 흥겨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핫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비슷하게 땡땡 가든 땡땡 산장이라고 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노래방 기계도 있고 족구장에서 족구도 하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회사에서 단체로 즐겁게 먹고 놀고 가는 야외 시설을 갖춘 식당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곧 이곳은 일요일 오후를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명소가 되었고 당시 몽마르트 언덕에서 자리 잡고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의 작품 안에도 멋진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앙리 뚜르즈 노트렉, 빈센트 반 고흐, 파블로 피카소, 오기스트 르누아르 등 많은 화가들의 그림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물랑드라 갈레뜨는 풍차와 식당은 그대로 있는데 방앗간도 안 하고 무도회도 열리지 않아요. 식사만 가능한 레스토랑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소박하고 평범한 식당의 가든 같았어요. 갈레트빵도 여전히 팔고 있지만 배가 고파서 안 사 먹었는데 전병과 비슷한 맛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먹어보신 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작품은 1876년 일요일 오후에 열린 물랑드라 갈레뜨의 무도회 전경을 그린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작품 크기는 175cm, 131cm이고 현재 파리 오르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그림을 통해서 19세기 파리 사람들이 어떻게 흥을 즐겼는지 같이 가서 구경해 볼까요? 따뜻한 햇볕이 비추고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거립니다. 그 사이로 비추는 햇빛도 어울어울 춤을 추고 있어요. 방앗간을 개조한 카페와 무도회를 위해 격자식 울타리를 친 넓은 정원이 배경이 됩니다. 화려할 것도 없는 넓은 야외 식당 무도회장에 어디서 다 모인 건지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남성들은 댄디한 스타일을 하고 나름 격식을 갖춘 모자를 썼고 여성들은 여리여리한 허리를 강조하며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춤을 추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품의 앞쪽에는 주요 인물들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맨 왼쪽 시작은 엄마와 어린 소녀가 함께 벤치에 앉아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녀는 아름다운 빛이 나는 금발에 파란 공단 리본을 하고 같은 밝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잔뜩 상기된 옆 얼굴만 보이는데 엄마에게 뭐라고 종알종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엄마는 또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재미있게 들어주고 있어요. 옆으로 이어지는 허름한 나무 벤치 의자엔 한껏 아름답게 치장을 한 두 여인이 있습니다. 살짝 몸을 비틀어 앞쪽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어두운 금발 올림머리를 곱게 한 여인은 주홍빛과 하늘색의 잔잔한 줄무늬로 된 아주 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레이스로 넓게 퍼지는 퍼프 소매가 아름다워요. 이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뒤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같은 머리색과 스타일을 한 여인은 목둘레에 하얀 레이스로 장식된 어두운 색의 드레스와 꽃무늬의 화려한 모자를 쓰고 몸을 숙여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편 나무 테이블 주위로 둘러앉은 3명의 남성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어요. 여인이 몸을 기울여 듣고 남자도 의자를 돌려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아요. 애때 보이는 세 청년은 서로 친한 친구 사이 같고 테이블 위엔 음료가 든 유리병과 맛이 담은 유리잔이 놓여 있는데 어느 정도 허기를 채웠는지 한 남성은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고 옆에 남자는 여인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쓰려고 펜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춤도 추어야 될 텐데요. 사실 이 그림 속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실제 동시대를 살았던 르누아르의 지인들입니다. 서 있는 여인은 잔느 사마리로 당시 프랑스 국립극장 코메디 프랑세즈에 출연하던 여배우이고 르누아르의 모델이 되어 다른 그림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잔느 사마리가 기대며 어깨에 손을 얹어 벤치에 앉아있는 여인은 바로 그녀의 동생 에스텔입니다. 그림의 하단 전면에 제일 크게 뒷모습으로 그려진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는 인상파전에 같이 전시를 했던 조각가 피에르 프랑 라미이고 그의 건너편에 앉아서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는 남자는 사파로 유명한 프랑스 화가 고네트 노르베르입니다. 고네트 옆에는 미술평론가인 조르즈 리비에르가 있습니다. 탁자에 펜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의 리비에르는 인상파라는 신문을 창간해 운영했고 르누아르와 그의 친구들이라는 저술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더 볼까요? 그림의 왼편으로 여유로운 공간에서 춤을 추며 그림 밖에 감상자인 우리를 쳐다보는 커플이 있습니다. 하얀 셔츠깃을 세우고 타이와 남색 정장에 베이지색 바지를 잘 갖춰 입은 신사와 짙은 남색 안치마에 소매주름이 많은 살구빛 드레스를 레이어드한 붉은 머리색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햇빛을 가장 많이 받아서 마치 하이라이트 조명을 따로 받고 있는 연예인들 같아요. 주위 공간도 넓고 눈이 부시듯 밝고 화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춤을 추고 있는 연인을 중심으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흐름이 정해지고 춤을 추고 있는 움직임이 그림의 역동성을 더해주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서인지 긴장감과 흥미도 더하게 해줍니다.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은 마고로 알려져 있는 르누아르의 전문 모델 마르그리트 르그랑입니다. 실제 얼마 뒤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르누아르가 모든 장례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하네요. 다른 10여 점의 작품에서도 모델로 그려져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춤을 추는 남자는 쿠바 화가 돈 페드로 비달 데 솔라레시 카르데나스입니다. 그 연인들을 둘러싼 뒤편에는 춤을 추는 남녀들이 빽빽하게 군중의 한 무리가 되어 뒤쪽으로 갈수록 간략한 형상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흥겹게 놀고 있는 느낌을 가벼운 붓의 터치로만 표현하였습니다. 왼편 아래에서 시작해서 사선 방향으로 오른편에 위로 올라가 반으로 가르면 아래쪽은 대화를 하는 그룹으로 그려져 있고 그 나머지 위쪽의 공간은 무도회를 즐기는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어설프게 매달려 있어 참 저렴해 보이는 샹들리에와 군데군데 자라난 나무가 여기가 무도회장이라고 하는 생경한 느낌도 주지만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 가득 이 순간을 즐기는 모습과 그들의 흥겨운 에너지, 그 행복한 표정만으로도 이곳의 열기를 가득 채워 충분히 멋진 파티장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작품에서 중요한 점은 빛과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밝은 빛은 주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조명처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앞쪽에 줄무늬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얼굴에는 나무 그늘이라 눈과 코에는 그림자를 들이우나 그녀의 코발트빛 립스틱을 바른 입과 주변은 환하게 빛을 받고 있습니다. 옆에 앉은 남성들의 검은 양복 위에도 나뭇잎 사이사이를 통과한 빛의 조각들이 얼룩무늬 점박이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룩을 남긴 빛들은 주황색과 노란색, 파란색과 하얀색 등의 알 수 없는 오묘한 색들로 나타났지만 햇볕을 담고 있기에 따뜻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도 검은색 대신에 파란색과 보라색 등의 푸른 계열로 표현해냄으로써 무겁고 차가움을 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경쾌한 색채, 밝고 어두운 색조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간 르누아르의 팔레트가 정말 궁금합니다. 색깔들에게 캔버스 위에서 자유롭게 놀아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르누아르의 그림 속에서 칠해진 색들은 분홍이든 하늘이든 어두운 남색이든 고동이든 언제나 즐거워 보입니다. 쏟아지는 햇볕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 무도회장을 가득히 메운 사람들 위로 시시각각 빛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룩덜룩한 반점처럼 얼굴이든 모자든 옷이든 모든 곳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이곳의 현장감을 살려주고 인물마다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만약 이 장면을 고전적인 미술의 기법처럼 매끄러운 채색으로 계산된 원근법과 구도로 붓터치감도 하나도 없이 그렸다면 지금의 활기참과 생기는 전혀 없는 그저 예쁘고 우아하기만 한 그림이 되었을 것 같아요. 몽마르트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파리에 합병되면서 주로 노동자 계급의 거주지이자 그들만의 새롭게 표출되는 문화와 오락이 직결되는 곳으로 보다 자유롭고 개인의 열정들이 다이나믹하게 발현되는 곳입니다. 그 역동성을 고전 기법으로는 표현해내기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상에 지친 일반 서민들이 걱정을 한시름 놓아두고 마음껏 즐기는 이 여유로움과 그들 위로 비추는 햇살 가득한 이 따사로움은 전혀 느낄 수 없었겠죠. 앞에 소개해드린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작품에서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시간이 갑자기 멈춰진 느낌이었다면 물랑드라 갈레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가 그림을 보는 순간 무도회가 시작됩니다. 분명 정지된 그림인데 바라보면 플레이 버튼을 누른 것처럼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초만 보고 있어도 생기 넘치는 물랭드라 갈레트 무도회장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들리시나요? 경쾌하게 흘러넘치는 음악과 사람들의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여기저기서 숑숑숑숑 불어를 쓰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한꺼번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르누아르의 몰랭드라 갈레트 그림 속에는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몰랑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뿐만 아니라 르누아르의 그림 속에는 늘 모두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상류층 사람들이나 가진 것 없는 소박한 시민들이나 그리고 자유로운 예술가 보헤미안까지 그의 그림 속 안에서는 어떠한 근심과 고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여유가 가득합니다. 걱정을 부르는 그늘진 얼굴은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하는 종업원들조차도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르누아르의 그림 속 세상입니다. 르누아르는 강하게 말합니다. 왜 그림은 늘 심오하고 위대한 것만 그려야 하나? 그림은 즐겁고 아름답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요. 르누아르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1841년 프랑스의 리모즈에서 양복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13살 때부터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 시기에 다니던 공장에서 기계화에 밀려 실직하게 되고 르누아르는 그땐 부채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21살에 그는 정식으로 화가의 꿈을 품고 아뜰리에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난 인상주의 젊은 화가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였고 1867년에 그린 양산을 든 리즈가 살롱전을 통과하게 되면서 야외에서 그린 초상화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1874년에 열린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부터 함께하고 인상파에서 빛의 변화에 따른 표현에 집중하지만 1880년대에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서 고전적인 화풍에 눈을 떠서 그림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르누아르는 화가로 살아간 기간 동안 작품을 약 6,000점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던 거죠. 1889년 르누아르는 일찍 발병한 류머티스성 관절염에 붓을 들기도 힘들 만큼 오랫동안 병마와 싸웠다고 합니다. 말년엔 많이 악화되어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손은 심하게 비틀려 새의 발톱처럼 휘어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치료약이나 약도 제대로 없었으니 늘 통증으로 엄청난 고통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붓을 들기도 힘들어질 정도였는데 르누아르는 그림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굳어버린 손에 붓을 천으로 묶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1919년 78 나이로 죽기 몇 시간 전에도 간병인에게 꼭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화병을 준비해달라고 할 정도로 르누아르는 그림의 진심이었던 화가입니다. 마지막 쯤에 이제야 그림을 좀 알 것 같다 라고 했다는데 역시 대가의 겸손한 모습에도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오늘도 제가 또 이 말을 하게 되네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술가의 반열에 오른다. 화가 르누아르가 또 증명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그림 한 작품이 자극이 되어주기도 하고 화가들의 열정이 포기하고 싶은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된 르누아르의 아들이 한때 아버지에게 속물적인 그림만 그린다며 따지고 들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르누아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생 자체가 어두운데 그림이라도 밝아야지. 그림은 기쁨이 넘치고 활기차야 해. 그리고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나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 와, 정말 르누아르다운 말입니다.
언제나 행복을 기본 배경으로 칠하고 따뜻한 햇살을 모아서 사람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풍경을 그렸던 늘 즐겁게 소풍 가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르누아르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여러분이 다녀오신 소풍 장소는 어디신가요? 저는 얼마 전 예쁜 치매를 앓고 계신 엄마를 모시고 도시락을 싸서 창녕문으로 놀러 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햇빛도 좋았고 맑은 하늘도 좋았고 물이 지어 피어나는 철쭉꽃도 화사하고 초록이 짙어가는 나무와 풀들의 푸르름도 좋았습니다. 하늘을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각양각색의 연들이 참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놀러 나온 다른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소풍도 궁금합니다.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요? 누구와 함께 가고 싶으세요? 오늘 별별미술관도 저의 즐거운 소풍으로 찰칵 찍어서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